네, 오늘 저는 뉴 노멀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구현 및 전략 및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365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쪽을 담당하고 있고 M365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계시는 오피스,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생산성 부분 그리고 보안 부분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색이 이제 보안 관련된 행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보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윈도우즈 안에도 다양한 보안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계시는 오피스 제품군에도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보안 부분만 조금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올해 새로운 트렌드였죠. 오늘도 아이색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포스트 팬데믹 시큐리티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수행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재택근무를 지금 한 번이라도 수행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예, 많은 분들이 드셨네요. 참고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 마지막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사무실을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37주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나쁜 점 중에 한 가지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만큼 일이 많아지거든요. 누가 저한테 일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제가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특히 저희 부서에서 한 건데 범죄자는 아니고요. 눈을 가리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 회사 직원인데 랜선 회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맥주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주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너무 소외되지 않게 랜선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혹시 진행하시는 분 여기 마우스를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네, 계속 보여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었죠. 맨 처음에 나왔던 세션에서도 나왔던 게 이제 블루투스, 모바일, IoT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엔티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사람이었었고요. 임직원들이었죠.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 그 다음에 외부 고객들, 그리고 파트너들,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서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도구로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 주던 기기들, PC 이런 걸 주로 이용했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BYOD 같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모바일 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업무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역이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온프레미스 앱을 쓰고 했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돼서 클라우드 앱 또는 복합적인 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큰 차이점이 한 가지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 네트워크와 파이어월이죠. 보통 전통적인 보안을 얘기했을 때 저희는 이제 회사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긋고 경계선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한 차단하는 것이 주로
보안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재택근무를 하시고 또 다양한 디바이스를 쓰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경계선언이라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영역이 매우 확대가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이제 포레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0년도에 나온 자료이고 실제 이제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2019년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격이 되었는지라는 부분들을 보고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52%의 기업이 지난 1년 동안 침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전체 고객 중에서 반 정도는 침해 사고를 당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그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이제 공격이 33%,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일어난 공격이 25%. 여기서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그 실수에 의한 것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과 그다음에 실수에 의한 것들도 포함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서드파티 서플라이어를 통해서 공격이 일어난 게 21%. 그 다음에 자산이 이제 도난당하거나 또는 데이터가 노출되는 이런 사고가 또 21%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용들은 밑에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얻은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가장 많긴 했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공격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네트워크,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센터 이렇게 다양한 그 공격 목표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격에 대한 보안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공격에 의한 재무적인 그 로스 손실을 보면은 평균 한 회사당 데이터 침해로 일어났던 그 평균 소요 비용이 회사당 한 30억 정도 일어났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극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쪽을 포함한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의 96%가 지난 1년의 경우에 이제 데이터 유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6%니까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데이터 유출을 겪은 것이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데이터 유출을 막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왜 이렇게 끊임없이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보안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제가 앞에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가상의 경계선을 긋고 그거를 이제 보호해주는 제품들, 그러니까 그런 보안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저희가 성벽 모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보호하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은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에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디지털 자산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인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과거에는 어떻게 그걸 보관했냐면 집에다가 그걸 보관을 했었죠. 언제까지 보관했었냐면 저희가 중세 시대에 은행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자산들을 자기가 보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모든 자산들을 대부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 이유는 은행이 저희들이 잠을 잘 때도 은행은 그거 자산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자산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더 지능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모든 디지털 자산들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맡기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AI와 그다음에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폭증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 양보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양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양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 인사이트를 갖고 다시 리스판드,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AI,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보안 원칙이 필요한 텐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명확해야 된다. 최소한의 접근 전략, 침해 가정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명확해야 된다는 거의 가장 큰 부분은 과거의 그 페리미터 시큐리티에서 지금은 그 무게 중심이 지금 아이덴티티 시큐리티가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내 디지털 자산으로 접근할 때 이 사용자가 정말 맞는 사용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매우 명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뒷부분에 나오고요. 두 번째, 최소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just in time, 그다음에 just access, enough access,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갖고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해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만 하고 그 외로는 이제 확대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보안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침해 가정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하냐면 운동을 하고 뭐 비타민도 먹고 합니다. 근데 운동하고 비타민 먹는다고 병에 안 걸리냐? 병에 조금 덜 걸리겠죠. 하지만 걸리긴 걸릴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하죠? 그러면 의료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시잖아요. 따라서 모든 보안의 전략에는 막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침해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전략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보안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레스터에서 나온 컨셉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누구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과거에는 없었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저희가 방화벽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회사가 있으면 그 주변에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에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 전략으로 이렇게 막았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트렌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하나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얘기고요. 그걸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화벽 중심이 아닌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검증, 그 다음에 액세스 보호를 위한 통합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제로 트러스트 패러다임이 네트워크 중심이었었는데 현재는 아이덴티티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먼트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방화벽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IP 어드레스, 포트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최소한만 열어준다라는 컨셉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인증 및 권한 부여에 있어서 아이디가 새로운 경계선이다. 즉 과거에는 방화벽 역할이 했던 것이 이제는 아이디가
그 역할, 첫 번째 들어오는 퍼스트 도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에 시행되는 자산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에서 뭐 데이터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그널 통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울러 분석된 인사이트를 갖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엔티티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백단에서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이렇게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제한하지 않고 여러분들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 정책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트레트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 및 인사이트, 대응을 할 수 있는 트레트 인텔리전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영역적으로는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디바이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 이렇게 6가지 영역에 제로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6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미 적용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적용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력한 인증으로 모든 신원에 대한 확인을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이덴티티 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멀티팩터 인증 (MFA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MFA를 사용하면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뭘 쓰시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명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큰 회사였는데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MFA를 썼었으면 그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MFA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MFA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공격 중에서 99.9%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 그 먼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7명의 자매가 있는데 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이제 똑같은 사람 행세를 한 게 있거든요. 만약 저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고 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제 오피스에 들어간다. 그러면 생김새 갖고 제 태그 갖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러니까 차이거든요. 쌍둥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들 똑같은 경우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기술들이 여기 나오는 뭐 어덴티케이션이라든지 헬로우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헬로우 같은 경우는 쌍둥이들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깊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동화된 그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저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로그인했는데 1분 있다가 미국에서 로그인을 시도한다든지 또는 제가 새로운 폰을 샀어요. 근데 이 새로운 폰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는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데 뭐 탈옥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그널에서부터 그런 내용, 이 디바이스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을 쓰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디바이스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PC 이외에도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안 부분들이 잘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헬스한지 또 이 디바이스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디바이스에 악성 코드가 깔려져 있는지 또는 탈옥을 한 것이 없는지 네트워크상의 익스플로이트는 없는지 암호화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OS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측정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제로 트러스트 아이덴티티 쪽이라든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하는 데이터 양이 40테라바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격의 패턴으로 보이지 않는데 내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공격이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MFA 죄송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MDM, 그다음에 MAM 이 두 가지를 접근할 수 있고요. MDM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디바이스 갖고 사진을 찍지 못한다든가 스크린샷을 찍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MAM 같은 경우는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통제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앱들은 회사가 관리하는 앱, 요거 앱들은 이제 기업 개인이 사용하는 앱들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던 정보들을 기업으로 개인용 앱으로 카피 페이스트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막는 형태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디바이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을 갖고 보호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션 모니터를 했더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분석해서 다시 정책에 매기고 그 정책이 다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형태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우리 보통 카스비라고 얘기하죠. 민감한 데이터의 노출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조치를 하고 그 보호 조치를 한 것 같고 다시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이런 일련의 순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DRM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시잖아요. 데이터 암호화라는 거 갖고 많이 쓰십니다. 근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충분할 거냐라는 것이죠.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암호화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그 민감한 데이터의 노출을 이해하고 어디에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 암호화를 하거나 또는 어떤 공유를 제한하거나 이런 팔로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아스, 파스 이렇게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클라우드를 썼을 때 마치 온프레미스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애저 센티널이라고 하는 SIEM 솔루션인데요. 이 SIEM 솔루션은 단순히 SIEM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저 센티널은 SIEM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자동화된 대응을 하기 위한 SOA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행태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자동화 대응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애저 센티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게 하나의 공격 프로세스인데요.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단계별로 회사가 다 다르게 됐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뭐 케이스는 현대자동차고 엔진은 뭐 딴 회사고 뭐 미션은 딴 회사고 이렇게 쓰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처음 공격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서머리 부분인데요.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영역이 과거에는 온프리미스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안 부분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1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1조 원은 웬만한 회사의 매출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R&D로 투자하는 금액이 1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3,500명의 보안 전문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조계의 다양한 디바이스 시그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 가지 그 영역이 있는데, 보안 부분은 기본적으로 식별 및 접근 관리, IDN 보호이고요. 침해 대응,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갖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이렇게 M365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애저 쪽의 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가트너에서 이제 보통 보안에 대한 영역을 여러 가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MS 로고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 위치거든요. 오른쪽 위일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카스비,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아카빙, 그다음에 그 EPP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그다음에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이 영역에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더의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0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깥에 보면 MS 부스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못 드린 부분들은 부스에 가셔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1시부터 1시 40분까지 MS가 저기 하는 별도의 세션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스피커가 작년에 베스트 스피커로 선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꼭 오늘 이거 말고도 이제 오후 세션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